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흔을 앞두고서야 첫 출산을 하게 된 여성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매일 매 순간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과 저를 비교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들한테 다 주는 아이를 나한테만 안 주는 건지 하늘을 원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35살을 넘기면서부터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 팔자에 자식은 없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겼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 임신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서 그런지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뿐이었죠. 그런데 이 기쁜 순간이 누군가에겐 아찔한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던 그날부터 남편은 누구한테도 말도 못한 채 홀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거든요. 우리 부부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겼는데 도대체 남편은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건지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릴게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이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처럼 팍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만 동네 분들 덕분에 엄마가 일과 육아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던 저는 하원 후에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서 놀다가 엄마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잽싸게 짐을 챙겨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그 시간쯤 되면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었거든요. 친구네 집은 903호였고 저희 집은 1102호여서 엄마가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9층에서 저를 멈춰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가곤 했어요. 친구네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옆집 할머니도 종종 저를 돌봐주시곤 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혼자 집에 들어갈라 치면 옆집 할머니께서 어김없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귀신같이 저임을 알아채는 옆집 할머니가 하도 신기해서 언젠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솜이 발소리 듣고 알았지?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현관문을 열어두면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와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인 줄 아셨던 거예요. 지금은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문을 열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웃집 저녁 메뉴나 소소한 일상들을 냄새와 소리로 다들 공유하고 살았던 거죠. 일하는 부모님 때문에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면 옆집 할머니랑 아래층 친구 엄마, 위층 아주머니가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시곤 했어요. 저를 불러다 간식도 챙겨주시고 때로는 밥도 챙겨주시곤 했는데 그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옆집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에게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보다도 더 정이 들었던 분이라서 한동안 옆집 할머니 생각에 옆집 현관문만 봐도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들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제가 중학생이 되고는 이웃집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갈 때 위층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기도 했거든요. 엄마들끼리 서로 잘 아는 데다
각자 사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서로 돕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쁜 일은 친인척들보다도 먼저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서로가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곤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독립한 이후에는 그렇게 이웃들과 가족처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원룸촌에 빼곡하게 들어찬 원룸에는 대학생부터 직장인,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롭고 삭막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경기권에서 살다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온 저와는 달리 남편은 서울에 본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건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였어요. 어릴 때부터 집을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한때는 집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갈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지방대에 들어가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서울 대학을 나와야 취업에도 유리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돈을 모아서 집을 나오자 생각했지. 지금 사는 원룸 보증금은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모았던 명절 용돈으로 만든 거야. 어린애가 그 정도 집념을 가지고 돈을 모을 정도로 아빠랑 한 집에 사는 게 싫었거든. 남편이 아버님을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직업 군인이셨는데 직업 특성상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척이나 권위적이셨어요. 이 정도는 어느 군인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성향일 거예요. 그러니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아버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될 때, 그때가 문제였어요. 평소엔 멀쩡하던 아버님은 화가 나면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럴 때면 폭언을 일삼거나 심한 경우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셨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들이야. 우리 아빠처럼 나랑 누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당하면서 자랐거든. 남편 말로는 아버님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화가 나면 어머님께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면 외가에 전화해 장인 장모한테 욕설을 퍼붓고 당신 딸 데려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명절에 처가에 찾아가 멀쩡하게 사위 노릇을 했고 그러다 또 화가 나면 처가에 달려가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댔어요. 당연히 어머님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였고 그럴 때면 아버님은 제 남편과 어머님을 볼모 삼아 어머님이 이혼을 못하도록 종용했어요. 너 지금 나랑 이혼하면 평생 애들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네가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면 그땐 너 대신 애들이 맞고 살아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엄마가 나 살자고 자식들을 버리고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어머님은 이혼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집에 남으셨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자신들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남편의 분풀이 대상으로 살아가는 어머님께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까지 성인이 되자 남편은 어머님께 이제 우리 형제도 다 컸으니 이혼하고 편히 사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아버님 혼자 불쌍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어머님 설득에 실패한 남편은 결국 자신만 혼자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제가 만난 장소는 다름 아닌 집 근처 편의점이었어요. 매번 같은 시간대에 편의점을 찾았던 남편과 저는 자주 만나다 보니 안면을 트게 됐고 그러다 약간의 해프닝 이후 친해졌어요.
그날은 제가 가해비를 받은 날이어서 모처럼 평소 비싸서 선뜻 사기 어려웠던 맥주와 안주, 그리고 주전부리들을 사려고 편의점에 갔어요. 바구니 가득 먹을거리를 담아 계산대에 올려두고 맥주, 음료수를 더 가져와 바구니에 넣고는 밖에 아이스크림을 고르러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웬 남자가 편의점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 뭐예요. 글쎄, 난 이런 거 담은 적이 없다니까요. 맥주랑 탄산음료 빼고 다시 계산해 주세요. 원하시면 다시 계산은 해드리는데요. 대신 바구니에 담아두신 맥주랑 탄산음료는 제자리에 갖다 놔주세요. 아니, 그걸 왜 내가 갖다 놓습니까?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닌데. 손님, 이 바구니에 든 거 손님이 골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갖다 놓는 게 맞죠? 거참,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것들을 담아둔 바구니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맥주랑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담다가 맥주랑 음료수를 다른 사람 바구니에 담았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의 실랑이는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어요. 더 이상 뜸들이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바구니인 줄 알고 맥주랑 음료수를 잘못 담았나 봐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은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인 아저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학생,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 남학생이랑 싸우는 걸 보고도 이제서야 말하면 어떡해?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씨.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소리까지 지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울상이 됐는데 그때 저 때문에 고독을 치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이 학생이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저씨는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셨어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손님으로 드나든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날 저를 대신해 편의점 사장님한테 따져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많이 친해졌어요. 더군다나 남편과 저는 학교도 같아서 시험철에는 서로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복학생이었는데 그 덕에 대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년 가까이 한 동네 주민이자 같은 학교 선후배로 지냈던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런 관계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 남편 나이가 30에 접어들면서부터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사귄 기간만 생각하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결혼까지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결혼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면서 서로의 집안 얘기부터 상대방 식구들 특성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가족 같은 느낌이라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지만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로 익숙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상대랑 결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하도 들어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가정폭력을 휘두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50 중반의 나이임에도 군인이라서 그런가 체격도 다부지고 말투나 행동도 난폭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좋을 대로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어쨌거나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아버님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키지 않고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시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건 어쩌면 그 이유로 인해 제 결혼이 깨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상견례랑 결혼식 외에는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서 만날 일도 거의 없으니 잘만 피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가 시댁에 들리기 전에 제 친정에 먼저 들렀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게 화근이었죠. 원래가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도 받아와야 하니까 친정에 먼저 들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정한 거였는데 아버님 생각은 달랐던가 봐요. 건방지게 시부모보다 지 친정부모를 먼저 찾아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나이만 따져봐도 내가 윗사람이지 지 부모가 위냐고. 결국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직접 제 친정까지 차를 몰고 오셨더라고요. 당시 아버님은 직업군인 생활을 청산하고 군대 동기가 하는 회사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셨는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군대에 있을 땐 아랫사람들을 부리며 일했으나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았는데 거기다 저한테까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격지심에 광분한 거였죠. 다짜고짜 저희 친정에 찾아오셔서는 저희 부모님과는 인사도 않으시고 저한테 화부터 내셨어요. 넌 시집 온 첫날부터 시부모 속 뒤집으려고 작정했냐? 내가 자식 새끼한테 인사받으러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니깎게 뭔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니 따위가 날 무시하냐고. 내가 창고지기로 일한다고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냐? 내가 이래봬도 군에 있을 땐 내 앞에서 다들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어. 내 말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다고. 그런데 네가 뭐라고 날 무시하냐? 왜 날 무시해? 아버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왜 아버님을 무시해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 혼자 잘못 알고 혼자 지랄한다 이거냐? 내가 미친놈이라서 병신짓 하는 거냐고. 네 말대로라면 내가 미친놈이구나. 멀쩡한 며느리 잡아대는 내가 미친놈이라고. 말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광분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그러자 더는 안 되겠는지 남편이 나서서 아버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부자가 저희 집 마당에서 말다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셨고요. 사돈 내 예쁜게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다가 군복 벗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군 안에서만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군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던 사람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자존심 다치는 일이 많았던가 봐요. 요즘 부쩍 자격지심이 심해져서 오늘 같은 신뢰까지 범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어머님을 위로해 주셨어요. 안에서는 대화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밖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아버님에 대한 분노가 이번 일로 남편에 의해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날 아버님은 다시 집으로 들어오진 않으신 채 그대로 혼자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날 시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저와 저희 부모님은 내심 한 걱정을 했어요. 오늘 같은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었는데 아버님께서 명절 이틀 전부터 시댁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나이 든 시어머니가 일을 했어야 되겠냐?
그러니 큰애랑 작은애는 이틀 전에 와서 시장도 보고 집 청소도 하고 명절 음식 만들도록 해라.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명절 전날부터 휴가예요. 이틀 전에는 출근해야 해서 전날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너는 내가 지금 너랑 협상하는 걸로 보이냐?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는 어떻게든 명령에 따라야지. 어디서 핑계야? 월차를 내든 병가를 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전에 올 생각을 하라고.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손주도 못 안겨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말대꾸만 따박따박 하냐며. 네가 나를 시아버지로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다. 무슨 애가 안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밥 먹듯 쉽게 하는 건지 잔말 필요 없다. 안 되면 되게 해. 무조건. 다짜고짜 이러시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상황을 전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말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말이 안 통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간과했더라고요. 명절 하루 전날 아침에 시댁에 갔더니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거 있죠. 안에서 손이 동서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그걸 저지 않은 아버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열쇠 동안 문 안 열면 이대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열을 다 새도록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정말 집으로 와버렸지 뭐예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전과 같았어요. 아버님이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저희 부부한테 욕설을 퍼부으시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 아버님한테 대들던 남편은 광분한 아버님한테 뺨을 맞았고 본격적으로 부자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제 남편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님을 제가 달려들어 뜯어 말렸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저를 밀치셔서 제가 벽에 머리를 찍고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언제 오셨는지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까지 와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했지만 남편 귀에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는 본가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요. 어머님과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자지간으로 지내겠지만 아버님은 더 이상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님은 병실 안에서 또다시 난동을 피우셨고 그 순간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오신 어머님이 벼르고 벼르던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나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나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하루도 가슴 졸이지 않은 날이 없어요. 오늘은 또 이 사람이 무슨 일로 화내고 때리진 않을까? 내 친정부모 찾아가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오늘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서 사람 피를 말릴까? 매 순간이 지옥 같고 두려웠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지긋지긋한 날들이었다고요. 애들이 어릴 땐 당신한테 상우가 맞고 살게 될까 봐 두려워서 참았지만 이젠 실례요. 애들도 다 큰 마당에 더 참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주 이젠 당신 비 맞춰가며 사는지 못하겠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때려 부수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사람을 개 패듯이 패는데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인생에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님의 폭탄 선언에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던 아버님이 세상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멈춰 서셨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고 명절은 저희 집에서 조용히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시부모님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이혼만은 않겠다고 맞서셨지만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께 행했던 폭력의 증거와 저희 가족을 비롯해 손이 동서 친정 식구들까지
그동안 아버님께 당했던 폭언과 폭력을 증거로 결국 합의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은 어머님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였지만 어머님은 그곳에서 난생 처음 자유를 만끽하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 연세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의외로 어머님은 잘 지내시더라고요. 주 3일은 파출 알바를 나가시고 이틀은 동네 김밥집에서 점심시간에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하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때 처음 어머님이 댄스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늘 아버님 기에 눌려 숨죽이고 살아오셔서 자식들조차도 어머님이 이렇게 활동적인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더 어머님이 짠하게 느껴지고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이혼은 아버님께는 재앙과 같은 거였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다들 밝아졌어요. 결혼하고 1년 넘게 임신 소식이 없어서 조금씩 초조해지던 저도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으니 곧 아이도 갖게 될 거라는 희망에 들뜨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초부터 아버님한테 하도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임신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방 아이도 갖게 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면서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5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난임 클리닉에 다니게 되었어요.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주는 압박과 더불어 나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면 어쩌나 걱정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신경은 예민해져 갔고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과 서서히 연락을 끊게 되더라고요. 모처럼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느라 바쁘고 서로 애 키우는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저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애를 키우는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즐거워야 할 만남의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된 거였죠. 사실 아이 문제는 어느 쪽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좀처럼 저와 함께 난임 클리닉에 갈 생각을 하질 않더라고요. 처음 상담을 받은 이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병원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얼마나 짜증이 났나 몰라요. 여보, 나만 애 갖고 싶어서 이 난리인 거야? 당신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만 애가 달아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우리 아이잖아. 그럼 당신도 협력을 해야지. 내가 동정녀 마리아야? 암수 한 몸이야? 나 혼자 애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나 한 번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형님이 명절에 지우 데리고 어머님 댁에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숨 막히고 힘들어. 지우 같은 예쁜 딸을 둔 형님이 부러워서 힘들고 내가 뭐가 못나서 나만 애를 못 갖는 건지 자존심도 상해서 미치겠다고. 당신이 이런 내 마음을 알아? 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라고 배란기 때마다 당신한테 관계 요구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수치스럽고 매번 기분 더럽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난임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데다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던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배란기 때마다 남편 앞에서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구차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감정이 억제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왜 이렇게 애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안 듣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서 알게 된 언니한테 제 사정을 말했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 있죠. 혹시 자기 남편 툭하면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니 뭐니 하면서 집 비우는 날이 많아? 아무래도 영업부 직원이다 보니까 접대도 많고 골프 약속도 많아서
언니 말대로이긴 했어요. 맞네, 맞아, 자기야. 남자들이 집을 자주 비운다는 건 집 외에 집 같은 공간이 더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한데 자기 남편 뒷조사라도 한번 해봐. 자식 갖는데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밖에서 자식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애 갖겠다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언니한테 남편의 외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내 남편이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을 향한 제 시선은 달라졌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숨쉬듯 하는 남편한테 연민이 느껴지기는커녕 저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리도 기운이 없나 의심의 꼬리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에 대해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있나요? 툭 하면 틱틱거리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하기 일쑤였죠. 이러다간 아이를 만들기 전에 우리 부부가 갈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부부 사이는 상당히 소원해졌어요. 상태가 이렇다 보니 벌써 8년 넘게 제 난임 치료를 도와주고 계신 담당 선생님께서 정신과 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중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긴 싸움을 벌이는 분들이라서 감정 소모도 크고 일종의 보상이 없으니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건강한 정신만큼 훌륭한 난임 치료도 없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선생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 저는 그곳에서 우울증 초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길 바랐던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접대를 마치고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한테 난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널 안 만났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다고. 나 이제 정말 너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넌 니네 아빠보다 더 지독하고 나쁜 놈이라고. 적어도 자기 자식 만드는 일을 나한테만 떠넘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넌 애초에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술에 취해 술주정에 가까운 난동을 부렸지만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온전히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띄엄띄엄 몇 장면이 떠오르긴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이 난임 치료를 함께 받겠다고 그러지 뭐예요. 그동안 대답 없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었는데 남편의 참여로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3년 넘게 치료해 가던 어느 날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마흔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노산에다 어렵게 임신을 한 경우였기 때문에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몸을 사리며 임신 초기를 보냈어요. 입덧이 끝나고부터는 입맛이 돌아서 밤이고 낮이고 남편을 시켜 음식을 사다 나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10달 가까이 무사히 보낸 저는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제 출산 소식에 한 건물에 계시던 난임 클리닉 선생님까지 문병을 마주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남편 표정이 세상 고민 자기가 짊어진 사람처럼 어둡지 뭐예요. 여보, 애기 봤어? 진짜 작고 예쁘지? 누굴 더 닮은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짓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선생님과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애 말이야. 정말 우리 아이 맞아? 뭐? 무슨 말이 그래? 그럼 자기는 내가 남의 자식이라고 낳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도 계시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나 사실은 무정자증이야. 선생님께서 직접 검사하신 거니까 못 믿겠으면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무정자증인 나랑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임신이 될 수가 있어?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숨 막혀 죽지 말라고 콧구멍을 2개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짱돌을 던져 파장을 만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임신했다고 한 날, 그날 솔직히 축하해 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건 나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혼할까도 생각했어. 아니, 그보다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면 어쩌나. 가슴 졸였다는 게 맞는 말일 거야. 그동안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일부러 집 밖으로 나돌았던 건 당신 보기 미안해서였어. 내가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밝힐 수가 없었거든. 밑빠진 독에 물 붓느라 고생하는 당신을 보니까 점점 더 미안하고 버려질까봐 겁이 나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밖으로 놔돌고 당신한테 소홀했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기회만 준다면 당신 아이한테 멋진 아빠가 되어줄게. 누구 자식이든 난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아이를 누구보다 잘 키우면 된다는 거니까. 여보, 나한테 기회를 주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친자식들처럼 열심히 키워볼게. 남편이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다른 남자랑 손이라도 잡아봤다면 모르겠지만 저한테 남자는 남편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고칼로리시였던 거죠. 그러자 순간 옆에서 잠자코 있던 난임 클리닉 선생님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분 말씀대로라면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네요. 그런데요, 남편분,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는 기억하시나요? 남편분 말씀대로 본인은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정자증이 폐쇄성 무정자증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자 남편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남편분께서는 폐쇄성 무정자증이라서 정자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음경으로 전달되는 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정자 수가 드물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해 시험관으로 진행했던 건데 이렇게 큰 오해를 하시니 주치의로서 참 난감하네요.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도 참. 남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키우겠다는 너른 마음까지 가지신 분이 어떻게 수년간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했던 아내의 노고는 몰라주시는 겁니까? 애초에 왜 저랑 상담한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냐고요. 주제나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께서는 좋은 아빠가 되시기에 앞서 아내분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술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다 이겨내고 예쁜 따님을 낳으셨으니까요. 남편분, 앞으로 아내분을 업고 다니셔야 할 겁니다. 그만큼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대신해 제 남편을 혼내주시고는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아이처럼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40도 넘은 아저씨가 애처럼 질질 짜는데 어찌나 웃기고 귀엽던지. 생각해보면 지난 10달 동안 남편은 매 순간 속으로 갈등과 싸움을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임신을 했다는 기쁨에 마음은 꽃밭이었는데 정작 남편은 마음의 지옥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마저도 남편을 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출산을 하자마자 벌어졌던 그날의 해프닝 덕분에 남편은 요즘 저를 대신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새벽에 아이가 칭얼대기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간다니까요. 혹여 제가 깰까봐 까치발을 하고 방을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요. 지금은 예전처럼 육아를 도와줄 이웃 사촌들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과는 영 딴판인 착한 남편 덕분에
한숨 돌리며 육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얻은 자식인 만큼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빛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